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지적법의 변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지적에 대한 역사를 먼저 다루어야 하는데 여긴 일단 범위가 넓고 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교재나 이 강의에서 뺐어요. 나중에 혹시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첨부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지적법의 변천, 어떻게 지적법이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서, 좀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일제에 의해서 1910년 토지조사법이 발효가 되고 토지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2년 역시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령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1914년 지세령이 나옵니다. 이때 토지대장규칙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1918년 드디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토지를 뺐다 못해서 이제 산까지 뺏으려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조선 임야조사령이에요. 산에 대한 내용들 1918년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때 임야대장규칙이 또 제작이 돼요. 그리고 1943년,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기 바로 전이죠. 조선 지세령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 조선 임야대장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50년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고 나서 지적법이 만들어지고 이게 현재 우리나라 지적법의 모태가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 기사시험 같은 데서도 간혹 나와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연대별로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하죠. 그쵸?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제일 먼저 토지조사법이 나오고 토지조사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세령, 조선 임야조사령, 그 다음에 조선지세령, 지적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글자 수가 먼저 5글자, 5글자, 3글자, 7글자, 5글자예요. 즉 5, 5, 3, 7, 5, 3 숫자를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가 달라져요? 4, 세, 4, 세 요거만 기억하면 훨씬 쉽게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일제가 했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당했던 토지조사 사업과 임야조사 사업을 한번 비교해 보죠. 참 수치스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토지조사 사업 언제 시작해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시작하고 주권을 뺏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여기서 사정을 한 건 뭐예요? 즉 조사를 한 건 뭐예요? 소유자, 그 토지의 소유자와 그 관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관계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조사하고 측량해요? 토지조사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정기관은 토지조사국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정에 불복했을 때 이건 잘못됐어 하고 불복했을 때 우리가 다시 재결을 신청하죠. 그래서 이 재결을 하는 기관이 바로 고등토지조사위원회예요. 이건 토지조사국보다 한 단계 높은 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잘잘못을 따져줄 테니까요. 우리 법도 그래요. 지방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을 때 거기에 불복하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 그거보다 한 단계 윗단계인 기관, 즉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죠. 그렇죠? 또 고등법원에서도 판결이 났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시 대법원에 항소를 합니다. 하나씩 높은 기관에 다시 판정을 의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임야조사 사업은 1916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924년까지 갑니다. 임야조사 사업에서 사정한 것은 소유자와 그 경계를 사정했어요. 조사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서 조사 측량하나? 부와 면에서 조사와 측량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누가 사정을 해요? 도지사가 사정을 하죠. 임야조사는. 그리고 여기에 불복할 때 어떤 기관에 재결을 의뢰하죠? 임야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이 당시에 만들어진 축척이 지적도는 1대 600, 1대 1200, 1대 2400이에요. 1대 600이면 상당히 대축척지도죠. 그리고 임야도는 요거보다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져도 되죠. 아무래도 땅의 가치가 임야보다는
토지가 더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야도의 축척은 1대 3천, 1대 6천, 또 간주 지적도인 경우 이것도 역시 뒤에서 나오는데 지적도에 그 필지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임야도를 지적도로 간주에서 사용하는 것을 간주 지적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간주 지적도의 축척은 1대 5만 이렇게 작성을 했죠. 이때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왜 600계열로 나갔을까요? 600, 1200, 2400. 요것도 이해하면은 굉장히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앞에서 그런 얘기를 언뜻 한번 했어요. 옛날 측량 공부할 때. 이 60진법이 남아있는 게 현재 각과 시간이에요. 그쵸? 60진법. 그래서 60초가 1분, 60분이 1시간 또는 60분이 1도 이렇게 되죠. 그때 왜 60이라는 숫자를 선호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60은 상당히 나누기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60은 2로도 나뉘어, 3으로도 나뉘어, 4로도 나뉘어, 5로도 나뉘어, 6으로도 나뉘어, 10으로도 나뉘죠. 그래서 축척 변경할 때 훨씬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60에 관련된 60진법에 관련된 숫자를 축척으로 이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 토지조사 사업은 왜 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할까요? 일본 놈들이 땅 뺏으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땅을. 그래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본 자본의 토지 점유에 적합한 자본주의적인 토지 제도를 확립해서 식민 통치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의 증명제도를 구축한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입니다. 씁쓸하죠?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은결지가 뭐죠? 숨어있는 거, 안 나타나는 거, 즉 소유자가 없는 경우 이러한 땅을 찾아내서 전부 다 국유지로 흡수를 시켜버려요. 이 당시에 국유지는 뭐예요? 우리나라 주권이 없을 때예요. 조선총독부 산하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땅을 확보해서 지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또 식민 통치를 위한 재정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국유지를 창출해서 조선총독부의 소유지로 개편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말 금방 했었죠. 그리고 행정구역이나 도로, 헌병 주재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일본인이 정착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거주, 국민들이 살고 있는 거를 토지하고 묶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동정을 관찰하고 그래서 영구적인 식민 통치를 만들기 위해서 즉 식민 통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세금 파악을 위해서 수탈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을 수행했나요? 토지조사 사업에서 먼저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토지 소유권 조사.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땅의 가격이 얼마인지 토지 가격을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생김새, 지형지모를 조사했어요. 지형지모. 우리 앞에서 지형 측량할 때 지물지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물은 하천, 도로, 관목 또는 빌딩 이런 것처럼 토지 위에 있는 자연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모든 형태를 우리가 지물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또 지모는 땅의 모양새, 즉 구릉이라든지 굴곡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능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를 지모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여기도 헷갈리면 앞에 거 다시 꼭 복습해야 돼요. 자, 그럼 토지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토지의 사정입니다. 토지조사, 이건 토지조사부와 지적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조사했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와 그 관계를 조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해서 그 소유자와 관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토지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도에 등록된 관계선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토지의 사정은 누가 했다 그랬어요? 토지조사국장 또는 지방토지위원회의 자문이 수행을 했고 임야는 누가 사정을 했죠? 도지사가 사정을 했습니다. 이 토지의 사정은 30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확정 지어버려요. 이 재결을 신청했을 때 이거는 잘못됐어. 우리 경계선이 이게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재결을 신청하죠. 그렇게 해서 재결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 효력은 언제? 사정일로 소급해서 거기서부터 효력 발생이 돼요. 그리고 사정한 이후에 소유권을 얻은 것은 처음으로 땅이 생겨서 등기를 한 것과 같은 원시 취득의 효력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토지 사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60일 이내에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럼 어디서 제기를 한다 그랬어요? 토지의 경우는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서 한다 그랬죠. 자, 앞에서 우리 강계선 또는 사정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강계선. 이건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임시 토지조사국장이 사정한, 즉 조사한 경계선을 우리가 강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면상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선, 그 다음에 소유자가 각각 다른 토지와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계선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하고 또 집안이 연속된 토지를 일필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자, 이 외에 이제 지역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토지 조사 당시에 조사를 하지 않은, 즉 사정을 하지 않은 경계선을 지역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집안이 연속되지 않은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적 정리를 할 때 별필로, 다른 필지로 하여야 하는 토지의 경계선을 지역선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소유자와 같은 토지인데 지목이 달라서 나뉘어지는 선, 이게 지역선이에요. 또 소유자가 있는 토지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의 경계선, 이것도 지역선이 되었죠. 그 다음에 조사지와 불조사지에 구획되는 지계선, 이것도 지역선의 한 예입니다. 이번에는 임야조사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 토지를 수탈하고 나서 다음엔 또 어디로 눈을 돌려요? 임야에 대해서 그 관심을 돌리죠. 그래서 1916년부터 1924년까지 일제의 식민지적 임야 소유권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임야조사 사업할 때 사정사항은 뭐예요? 조사사항은 토지조사 사업에서 사정을 하지 않은 임야, 임야는 아까 안 했었죠. 토지조사에는 토지만 나눴으니까. 그래서 남은 임야들, 그 다음에 임야 내 계제제에 대해서 임야 내에 있는 땅에 대해서 소유자와 그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조사 측량을 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사정을 했다 그랬어요. 임야조사 사업은. 그래서 한 필지마다 그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임야조사서와 임야도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일간 똑같죠. 이거는 토지조사 사업하고 사정 결과를 공고해요. 그 다음에 이 사정에 불복할 때는 60일 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자, 이번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지적을 다시 조사하는 사업을 우리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얘기해요. 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요? 첫 번째, 지적 불부합지가 있어요. 지적 불부합지는 무슨 뜻이에요? 실제 지적도나 임야도에 나타난 경계와 면적이 또는 어떤 좌표점들이 실제 토지와 맞지 않는 불부합이에요. 부합되지 않는 지역,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합니다. 또 능률적인 지적 관리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 복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지적도에 있는 것을 또는 임야도에 있는 경계를 실제 토지에 적용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계 복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계 복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역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요. 지적을 관리하는 것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또 지적 공부의 정확도, 또 지적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확정짓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했죠. 그럼 이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뭐죠? 국토에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 관련 자료를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전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LIS예요. Land Information System, 토지 정보 시스템.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토지 관련 과세 자료를 구축할 수가 있죠. 그렇게 토지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정확히 구축이 되면 토지 소유권의 공시, 그래서 이걸 열람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적 전산화, 즉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적에 GIS를 도입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지적 전산화 작업에 성공적인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앞서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 지적 불부합지가 뭐라 그랬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정보가 실제 땅에
있는 필지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지적 불부합지라고 얘기해요. 왜 이 지적 불부합지가 생겨요? 자, 세부 측량을 할 때 오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적 불부합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세부 측량은 홀조 측량과는 달리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아주 소규모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측량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작업하지 않아서, 즉 통일성의 결여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동지를 정리할 때, 토지 이동에 대한 정리를 할 때 오류가 생겨서 지적 불부합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지적 복구 측량을 할 때 잘못된 과오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적 불부합지는 그 형태에 따라서 편의형, 중복형, 공백형, 불규칙형, 위치 오류형,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편의형, 이건 넓은 지역에서 이동 측량을 할 때 평판 또는 측판점의 위치 결정을 잘못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편의형이에요. 중복형은 등록 전환 측량을 할 때 활용한 원점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중복형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지적 불부합지가 뭉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백형, 뻥 뚫렸다는 얘기죠. 삼각점 또는 보조 삼각점, 요거하고 도근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동 측량할 때 발생한 지적 불부합지의 형태가 공백형이에요. 그 다음에 불규칙형, 이건 말 그대로 막 산발적으로 잘못 등록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위치 오류형, 이건 측량의 착오로 정위치에 등록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위치 오류형입니다. 그럼 이 지적 불부합지는 어떤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죠? 토지 분쟁을 일으켜요. 즉 지적 공부에 있는 거하고 실제하고 경계가 잘못됐어. 그럼 이 토지는 재산권의 문제거든요. 땅이 조금 뺏기면 내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 불부합지가 많으면 거래 질서가 문란해져요. 이렇게 지적 불부합지가 많으면 사람들은 지적 행정을 못 믿죠. 예, 지적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된 행정이 있을 때 우리는 지적 공부를 발급받아도 의미가 없어요. 지적 공부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지적 공부에 대한 증명 발급이 곤란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등기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토지 과세도 적절하지 못하죠. 잘못된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어떤 국민이 그 나라에서 하는 지적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불부합지는 현재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수치 지적, 즉 디지털 지적으로 넘어가면서 3차원 지적과 지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불부합지를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